사회주의, 요즘도 자주 들리는 단어죠. 많은 진보적인 사람들에게 이 사상은 마치 새로운 희망처럼 여겨졌어요. 자유주의보다 더 멋진 걸 줄 것 같았고 더 정의로워 보였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독재 없이는 이 사상이 실현될 수 없다고 믿었어요. 그들은 사상의 자유를 오히려 해악으로 봤습니다. 심지어 생시몽이라는 사람은 자신들의 계획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가축처럼 취급당해야 한다고까지 했어요. 무서운 말이죠. 사회주의는 원래 자유를 위한 사상이라고 포장됐어요. 1884년 혁명 즈음에는 민주주의랑도 손을 잡았고요. 하지만 토크빌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넓히지만 사회주의는 그것을 제한한다. 자유를 추구하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통제와 제한의 체계가 되어버린 거죠. 사회주의가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익숙한 정치적 자유, 즉 강제나 자의적인 권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었어요. 경제적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같은 개념이었죠. 들으면 좋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선택의 자유를 없애고 모두를 똑같이 만들자는 논리에 귀결됩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파시즘도 전혀 다르지 않은 거 아닌가? 실제로 스탈린 치하의 소련이나 히틀러의 독일을 보면 닮은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레닌의 친구 이스트만은 스탈린주의가 파시즘보다 더 야만적이라고까지 했고요. 어떤 작가는 마르크스주의는 결국 파시즘과 닮았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 사상들이 모두 한 가지 목적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짓밟는 방식으로 흘러갔다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처음에는 사회주의자였던 사람들이 파시스트가 되기도 했다는 사실이에요. 무솔리니, 라발, 크비슬린 같은 사람들 말이죠. 그들에게 진짜 적은 공산주의자도 나치도 아니었어요. 바로 전통적인 자유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정말 함께 갈 수 있을까? 결론은 어렵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향하는 방향 자체가 너무 달라요. 사회주의는 통제를, 민주주의는 정치적 자유를 기반으로 하니까요. 그리고 결국엔 자유를 보장하려는 체제 안에서는 사회주의적 통제가 설 자리가 없고 반대로 사회주의적 통제가 강해지면 자유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이상적인 말로 포장되어도 개인의 자유를 빼앗는 체제는 결국 전체주의로 흐르게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국은 사회주의가 민주주의와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거짓말이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자의 흰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회주의는 통제적이고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을까요? 사회주의는 개인의 생산수단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결국 사회주의 국가에서 생산과 분배는 국가 주도로, 즉 계획 경제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사회를 계획적으로 운영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공통된 가치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니까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모두가 똑같이 행복해지는 하나의 방법, 그런 거 없어요. 사람마다 원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욕구를 정리해서 하나의 완벽한 계획을 만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집단주의는 그걸 전제로 깔고 들어가거든요. 그게 바로 전체주의의 위험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목적이라는 것도 결국은 많은 개인들이 우연히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진짜 중요한 건 각자가 자기의 목표를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 국가가 점점 더 많은 걸 통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턴가 개인들이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돼요. 실제로 1928년 독일에선 정부가 국민소득의 절반 이상을 통제했는데요. 그때는 정말 대부분의 결정이 국가가 허락해야만 가능했답니다. 그럼 사람들이 계획을 지지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계획하면 더 잘 살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은 그 계획의 목적에는 잘동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공공복지를 위해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정작 계획이 구체화되면 갈등이 생겨요. 누구를 위한 복지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냐에 대한 의견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맡긴다고 해도 결국에는 전문가들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되죠. 여기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계획을 하더라도 의회와 같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통제하면 되잖아. 맞는 말 같죠? 근데 현실은 다릅니다. 왜냐면 국가가 통제하는 일이 많아질수록 의회에서 그걸 다 다루는 게 점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건 국회의원들이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과업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모순적이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나라 전체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합의를 본다. 이건 진짜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선택지도 많고 다들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민주주의 방식은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어요. 그럼 부분 나눠서 투표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경제계획이라는 건 조각조각 따로 나눠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가 하나의 큰 그림처럼 조정되어야 하거든요.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의회는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말만 무성한 곳이라는 취급을 받게 되고 효율적 계획을 위해, 일이 되게 하기 위해 결국 민주적 절차에서 벗어난 채 행동하는 당국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생깁니다. 일은 잘하는 이재명은 합니다와 같은 정치적 수사가 난무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계획사회에선 일부 소수가 실제로 모든 걸 정하게 돼요. 그게 다수의 뜻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게 되죠.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외형은 남기고 실질은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껍데기만 민주주의일 뿐 실제로는 통제가 지배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민주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민주주의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는 민주주의는 오히려 독재보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획 경제가 되면 개인의 자유는 거의 사라지게 돼요.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결국 전체주의와 다를 게 없죠.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바로 자유입니다. 민주주의가 그 자유를 지켜주는 수단일 뿐이고요.